미국과 동맹이면 안전하다. 70년간 우리가 믿어왔던 공식이죠. 한국도 일본도 유럽도 이 공식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미국이 지켜준다. 미국 시장에 팔 수 있다. 달러로 결제하면 된다. 이게 우리가 알던 세계 질서였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2026년 2월 현재 영국 총리가 8년 만에 베이징으로 날아갔습니다. 시진핑 손을 잡으러요. EU와 인도는 20억 인구짜리 초대형 FTA를 전격 체결했습니다. 캐나다 총리는 뭐라고 했냐면요. 지금 미국에서 정상적인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쏘아붙였습니다. 동맹국 정상이요. 1월부터 2월 사이에만 미국 동맹국 정상 4명이 베이징을 방문했고 다음 달엔 독일 총리까지 중국행 비행기를 탑니다. 미국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미국의 가장 큰 경쟁자한테 줄을 서고 있는 겁니다. 이게 트럼프 개인이 이상해서 벌어지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이 동맹한테 청구서를 내미는 순간 동맹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는 구조적 결함이 터진 겁니다. 55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1971년 닉슨 쇼크. 그때도 미국이 먼저 배신했고 동맹들은 그때 뭘 만들었냐면요. 유로화를 만들었습니다. 달러만 믿으면 안 되겠다. 보험이 필요하다. 그렇게 깨달은 거죠.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왜 동맹들이 배신이 아닌 합리적 선택을 하고 있는지 게임 이론과 역사가 증명한 공식을 부검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모르면 앞으로 3년 여러분 자산이 어디로 튈지 감도 못 잡습니다. 야전형 고양입니다. 시작하죠. 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팩트만 나열할게요. 먼저 쿠바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했어요. 내용이 뭐냐면 쿠바랑 석유 거래하는 나라한테 관세를 때리겠다는 겁니다. 쿠바 경제가 이미 붕괴 직전인데 거기다 기름줄까지 끊겠다는 거죠. 노골적인 정권 교체 압박입니다. 캐나다는요, 더 심합니다. 트럼프가 100% 관세를 위협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캐나다가 중국이랑 관계 개선에 나섰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마크 칸이 캐나다 총리가 뭐라고 했냐면요. 지금 미국에서 정상적인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받아쳤습니다. 동맹국 정상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트럼프가 또 뭘 꺼냈냐면 캐나다 항공기에 50% 관세 추가요. 보복의 보복입니다. 영국 얘기해볼까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8년 만에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을 만났어요. 시진핑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강대국이 국제법 준수에 앞장서야 한다. 이거 누구 얘기겠습니까? 미국 저격이죠. 비공개 자리에선 더 노골적으로 강권 정치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고 수위를 높였습니다. EU랑 인도는요, 20년 동안 질질 끌던 무역 협상을 전격 타결했습니다. 20억 인구, 세계 무역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규모 FTA예요. 인도가 EU산 자동차 관세를 110%에서 10%까지 낮추기로 했고 EU는 인도산 가죽이랑 의류 관세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왜 갑자기 속도가 붙었을까요? 트럼프 관세 압박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된 거예요. 나토 내부는요, 금이 가고 있습니다. 스웨덴 총리가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신뢰를 훼손했다. 유럽판 나토를 구축해야 한다. 덴마크 총리는 유럽이 함께 북구를 지켜야 한다고 했고요. 그린란드 문제로 미국이랑 정면 충돌 중이거든요. 숫자로 정리해드릴게요. 1월부터 2월 사이에 미국 동맹국 정상 4명이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캐나다, 핀란드, 영국. 다음 달엔 독일 총리까지 갑니다. 그린란드에 파병한 유럽 8개국 중 절반이 중국행을 택했어요. 미국 동맹국들이 중국한테 줄을 서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트럼프가 미친 걸까요? 그렇게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트럼프한테도 나름의 논리가 있어요. 일단 그 논리부터 이해해야 뭐가 문제인지 보입니다. 첫 번째, 돈 계산입니다. 나토 방위비 분담률을 보면요. 미국이 GDP 대비 3.4%를 쓰고 있어요. 유럽 평균은요, 2%도 안 됩니다. 미국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수 있죠. 왜 우리만 이렇게 많이 내냐? 유럽도 좀 내라. 이게 트럼프의 첫 번째 논리예요. 두 번째, 협상 전략입니다. 극단적으로 요구해놓고 양보를 얻어내는 방식이에요. 이거 트럼프만 쓰는 게 아닙니다. 1970년대 닉슨 대통령도 썼어요. 미친놈 전략이라고 불립니다. 저 사람 진짜 뭘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상대방이 먼저 양보하게 되거든요. 세 번째, 국내 정치입니다. 최근 미네소타에서 이민 단속이 폭력적으로 진행돼서 트럼프가 좀 곤란해졌어요. 그럴 때 관세 위협을 터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뉴스 주세가 바뀌죠. 강한 지도자 이미지로 전환하는 거예요. 네 번째, 산업 보호입니다.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를 살리겠다는 거죠. 관세 때리면 외국 물건이 비싸지니까 미국산을 사게 된다. 이런 논리예요.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유럽이 방위비를 적게 낸 건 사실이에요. 미국이 세계 경찰 노릇하느라 돈을 많이 쓴 것도 사실이고요. 트럼프의 문제 제기 자체가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방법이에요. 청구서를 내미는 방식이 문제라는 겁니다. 트럼프가 동맹한테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구서에는 대가가 따라옵니다. 지금부터 그 대가를 하나씩 뜯어볼게요. 첫 번째 대가, 동맹 이탈입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정상들이 줄줄이 베이징으로 가고 있어요. 왜요? 미국 없이도 되는지 테스트하는 거예요. 플랜 B를 짜는 중입니다. 미국이 밀어붙일수록 동맹들은 대안을 찾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대가, 신뢰 붕괴입니다. 나토 5조라고 있어요. 한 나라가 공격받으면 전체가 반격한다는 집단 방위 조항이죠. 그런데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요. 미국이 쏟아 부은 돈과 피땀 눈물을 생각하면 나토가 미국을 위해 있어줄지 모르겠다. 이 발언 하나에 영국이 발끈했습니다. 왜냐하면 2001년 9.11 테러 때 나토 집단 방위 조항이 발동됐거든요. 영국이 아프가니스탄에 15만 명을 파병했고 417명이 전사했어요. 미국 다음으로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나토가 미국을 위해 뭘 했냐고 물은 거예요. 영국 국방장관이 트럼프가 틀렸다고 공개적으로 반박했고 참전 군인은 분노의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세 번째 대가, 적의 어부질입니다. 시진핑이 뭐라고 했습니까? 강대국이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 미국을 깔아뭉개면서 도덕적 우위를 선점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동맹을 밀어낼수록 중국 품으로 밀어주는 꼴이에요. 네 번째 대가, 이게 제일 무서운데요. 달러 패권 위협입니다. 동맹들이 미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면 어떻게 됩니까? 달러 수요가 줄어요. 달러 수요가 줄면 미국이 돈 빌리는 비용이 올라갑니다. 국채 금리가 뛰는 거예요. 기축통화 지위가 흔들리면 미국 경제 전체가 흔들립니다. 핵심 역설을 말씀드릴게요. 트럼프는 동맹한테 돈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동맹 자체를 잃을 위험에 처했어요. 닭 잡으려다 소 잃는 격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왜 동맹들이 이렇게 움직이는지 그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게임 이론이라고 들어보셨죠? 경제학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지 분석하는 이론이에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상황을 설명해 드릴게요. 두 명의 죄수가 각각 다른 방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둘 다 입 다물면 둘 다 가벼운 형을 받아요. 그런데 한 명이 배신해서 자백하면 자백한 놈은 풀려나고 입 다문 놈은 중형을 받습니다. 둘 다 자백하면 둘 다 중형이에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신뢰입니다. 상대방이 입 다물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나도 입 다물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먼저 배신할 것 같으면 나도 배신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 됩니다. 안 그러면 나만 바보 되거든요. 지금 미국과 동맹 관계가 딱 이 상황입니다. 70년 동안 미국과 동맹국들은 서로 협력해 왔어요. 미국은 안보를 제공하고 동맹국들은 미국 시장을 키워줬죠. 서로 믿으니까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뭘 했습니까? 관세라는 칼을 먼저 뽑았어요. 동맹한테 청구서를 내민 거예요. 게임 이론에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배신 선언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배신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도 배신하는 게 합리적 선택이에요. 지금 유럽이랑 아시아 동맹국들이 중국으로 달려가는 거, 이거 감정이 아닙니다. 냉정한 계산이에요. 게임 이론이 예측한 최적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맹을 가치로 보면 배신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동맹을 가격으로 환산하는 순간 더 싼 거래처를 찾는 게 당연해져요. 트럼프가 동맹에 가격표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동맹들이 쇼핑을 시작한 거예요. 자, 이게 처음 있는 일이냐? 아닙니다. 역사가 증거를 갖고 있어요. 1971년 8월 15일로 가보겠습니다.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일요일 저녁에 긴급 TV 연설을 합니다. 내용이 뭐였냐면요. 금과 달러의 태환을 중단한다. 그때까지 35달러를 갖고 가면 금 1온스로 바꿔줬거든요. 그걸 일방적으로 끊어버린 겁니다. 문제는 동맹국들한테 사전 통보가 없었다는 거예요. 일본, 독일, 프랑스 정상들이 뉴스 보고 알았습니다. 하룻밤새 자기네 달러 보유고 가치가 폭락한 거예요. 이걸 닉슨 쇼크라고 부릅니다. 그때 동맹국들이 뭘 깨달았냐면요. 미국만 믿으면 안 되는구나.
미국이 자기 이익 앞에서는 동맹이고 모구 없구나. 이걸 뼈저리게 학습한 겁니다. 그 충격이 뭘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유로화입니다. 달러에 대한 보험이 필요했던 거예요. 미국이 또 배신하면 어떡하냐? 우리끼리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유럽이 통합을 시작한 겁니다. 1971년 닉슨 쇼크가 1999년 유로화 탄생으로 이어진 거예요. 5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쇼크가 똑같은 학습 효과를 주고 있어요. EU와 인도의 초대형 FTA, 영국 총리의 베이징 방문, 유럽 독자 방위 논의, 이게 다 뭡니까? 플랜 B예요. 미국 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1971년엔 유로화가 탄생했습니다. 2026년엔 뭐가 탄생할까요? 유럽 독자 군대, 위안화 결제망 확대, 아시아판 경제 블록?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동맹들이 보험을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운율만 바꿔서요. 자, 그러면 왜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 건지 뿌리를 파보겠습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볼게요. 194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튼우즈라는 작은 마을에 44개국 대표가 모였어요. 거기서 뭘 정했냐면 달러를 세계 기축통화로 쓰자. 달러는 금이랑 바꿔주고 다른 나라 돈은 달러랑 바꾸는 구조예요. 이게 브레튼우즈 체제입니다. 이 체제에서 미국은 뭘 했냐면요. 세계의 경찰이자 은행 역할을 했습니다. 소련이랑 싸우려면 동맹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유럽이랑 아시아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안보를 공짜로 제공했어요. 대신 뭘 받았냐면 달러 패권입니다. 전 세계가 달러를 쓰니까 미국은 돈을 마음껏 찍어낼 수 있었어요. 1991년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냉전이 끝난 거죠. 그런데 미국은 세계 경찰 노릇을 계속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방법이었거든요. 동맹국들은 공짜로 안보를 얻고 미국 시장에 물건을 팔았습니다. 미국은 동맹국들이 벌어온 달러로 국채를 팔고 그 돈으로 군대를 굴렸어요. 서로 윈윈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2017년에 등장하면서 이 공식을 깨버립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 너희도 돈 내라. 1기 때 나토 방위비 인상을 압박했고 2기가 된 지금은 관세로 직접 돈을 뜯고 있어요. 여기서 구조적 모순이 생깁니다. 잘 들으세요. 동맹국들이 미국한테 돈을 내려면 뭘 해야 합니까? 미국의 물건을 팔아서 달러를 벌어야 해요. 그런데 트럼프가 관세를 때리면 물건을 못 팔아요. 그러면 동맹국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 팔아야죠. 중국이든 인도든 유럽이든. 그러면 달러 수요가 줄어듭니다. 달러 수요가 줄면 미국한테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돈 빌리는 비용이 올라가요. 미국은 세계에서 빚을 가장 많이 진 나라거든요. 국채를 계속 팔아야 하는데 달러 인기가 떨어지면 금리를 높여야 팔립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비용이 폭발해요. 아이러니하죠? 트럼프는 동맹한테 돈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달러 패권을 스스로 약화시키고 있어요. 동맹에게 청구서를 내밀수록 달러라는 인쇄기의 잉크가 마르는 겁니다. 이게 트럼프 쇼크의 진짜 무서운 점이에요. 단순히 동맹이 삐지는 게 아닙니다. 미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달러 시스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낙관, 중립, 비관. 하나씩 가보죠. 먼저 낙관적 시나리오입니다. 트럼프가 협상에 성공하는 경우에요. 동맹국들이랑 새로운 비용 분담 합의를 끌어내는 거죠. 유럽이 방위비를 더 내고 미국은 관세를 철회하고 나토는 유지됩니다. 동맹 이탈이 멈추고 달러 패권도 연장돼요. 가능할까요? 솔직히 확률 낮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협상 스타일이 문제예요. 트럼프는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외교에선 상대방 체면을 세워줘야 합의가 됩니다. 스타머 영국 총리한테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체면 세워주기가 될까요? 어렵습니다. 두 번째, 중립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가장 현실적이에요. 겉으론 동맹을 유지하면서 속으론 플랜 B를 구축하는 겁니다. 나토 형식은 살아있어요. 정상회의도 하고 공동 성명도 내고. 그런데 실질적인 결속력은 계속 약해집니다. 유럽은 독자 방위에 투자를 늘리고 아시아 동맹국들은 중국이랑 경제 협력을 확대해요.
미국 편인 척하면서 보험을 드는 거죠.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딱 이겁니다. EU랑 인도 FTA, 영국 총리 방중, 유럽 방위산업 투자 확대. 이게 다 신호탄이에요. 동맹들이 조용히 탈출구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비관적 시나리오입니다. 트럼프가 선을 넘는 경우에요. 예를 들어 그린란드 합병을 강행한다거나 나토 탈퇴를 공식 선언한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동맹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깨집니다. 유럽에서 독자 핵무장 논의가 시작돼요. 지금은 미국 해고산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게 신뢰를 잃으면 자체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마르크 류터 나토 사무총리가 유럽 자체 핵무력은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건 미국이 지켜준다는 전제가 있을 때 얘기예요. 전제가 무너지면 어리석은 생각이 현실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아시아에선요. 한국, 일본이 미국 대신 누구랑 손잡을지 고민하기 시작해요. 중국이랑 완전히 붙기는 싫은데 미국만 믿기도 불안하고 이 애매한 상황이 지역 불안정을 키웁니다. 가장 무서운 건 달러예요. 동맹을이 달러 의존도를 본격적으로 낮추기 시작하면 위안화 블록이 확대됩니다. 중국이 1대1로 참여국들이랑 위안화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이미 만들고 있거든요. 거기에 유럽까지 가세하면 달러 기축통화 지위가 도전받습니다. 그러면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최악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로 번질 수 있어요. 정리할게요. 낙관은 확률 낮고 중립이 가장 현실적이고 비관은 트럼프가 선을 넘으면 열립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중립 시나리오를 기본으로 깔고 비관 시나리오에 대한 보험을 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개인 투자자, 직장인, 자영업자 입장에서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통화 분산입니다. 지금 자산이 달러에 몰려 있으면 점검하셔야 해요. 달러 예금, 미국 주식, 달러 표시 채권. 이게 전부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달러 패권이 흔들리면 환율 변동성이 급등하거든요. 유로,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로 분산을 고려하세요. 금도 좋습니다. 금은 어느 나라 돈도 아니에요. 달러가 약해지면 금이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1971년 닉슨 쇼크 이후에 금값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온스당 35달러에서 1980년에 800달러까지 갔습니다. 20배 넘게 뛴 거예요. 두 번째, 공급망 재편 수혜주를 주목하세요. 미국이랑 동맹 갈등이 심해지면 공급망이 재편됩니다. 중국에 공장 뒀던 기업들이 어디로 옮기냐면요. 동남아시아, 인도, 멕시코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니어쇼어링, 프렌드쇼어링이라고 부릅니다. 가까운 데로 친한 나라로 옮긴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수혜를 볼까요? 베트남, 인도네시아 제조업 관련주, 인도 IT랑 의류 관련주, 멕시코 물류랑 부품 관련주, 이쪽을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피해를 보는 곳은요. 중국 의존도 높은 미국 기업들, 그리고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기업들이에요.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미국이 관세를 올리면 직격탄을 맞습니다. 이런 기업 주식을 많이 갖고 계시면 리스크 점검이 필요해요. 세 번째, 방위 산업을 장기 관찰하세요. 유럽이 독자 방위에 투자를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유럽 방산주가 수혜를 볼 수 있어요. 독일, 프랑스, 영국 방위 산업체들이요. 다만 조심하셔야 할 게 단기 급등을 추격 매수하지 마세요. 방위 산업은 계약 체결부터 실적 반영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길게 보고 분할 매수하는 게 맞아요. 네 번째, 뉴스 피로를 경계하세요. 트럼프가 하루에도 몇 번씩 폭탄 발언을 합니다. 그때마다 휘둘리면 멘탈이 남아나질 않아요. 중요한 건 큰 그림입니다. 동맹 재편이라는 구조적 변화, 이게 핵심이에요. 트럼프 개인의 트윗 하나하나에 반응하지 말고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세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1971년 닉슨이 금과 달러 태환을 끊었을 때 세계는 달러의 시대가 끝났다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달러는 살아남았어요. 오히려 더 강해졌죠. 다만 그 충격이 유로화라는 경쟁자를 만들었습니다. 미국 혼자 독점하던 시대는 끝난 거예요. 2026년 트럼프 쇼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미국이 당장 무너지진 않습니다. 달러가 내일 휴지 조각이 되진 않아요. 하지만 동맹들은 이미 플랜 B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EU 인도 FTA가 그 증거고 영국 총리의 베이징 방문이 그 증거예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다만 그걸 아는 사람만 준비할 수 있죠. 동맹에 가격표를 붙이는 순간 동맹들은 더 싼 거래처를 찾아 나섭니다. 이건 배신이 아닙니다. 게임 이론이 예측한 합리적 이탈이에요.
트럼프가 이걸 모를 리 없어요. 알면서도 밀어붙이는 거죠. 그 대가는 미국만 치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셔야 해요. 통마 분산하시고 공급망 재편 주목하시고 뉴스에 휘둘리지 마시고 큰 그림을 보시면서 생존하십시오. 야전형 고양이였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